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놀이터입니다. 중공이 토륨 용융염로 세계 최초로 상업운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고온가스 원전도 가동을 해서 전력망에 접속시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4세대 원전 지금 저 앞에서 전 속력으로 내달리는 것 같아서 매우 긴장이 됩니다. 다가오는 원자력 전성시대에 중공이 원전 강국 되도록 내버려 둬야 할까요? 한국도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쟤네들이 15년 이내에 150기의 새로운 원자로 건설해서 미국 능가하는 1등 원전 발전 국가 된다. 이게 국가 목표를 갖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확인해 보시죠. 4세대 소형 원전 6개 후보 중에서 용융염로는 중공이 가장 앞서 있다고 그동안 평가를 받아왔는데 작년 9월에 중공 북서부에 있는 우웨이시에서 시제품 테스트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에 이제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검색을 해봤더니 아직은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4세대 소형 원전 중에 고온가스 냉각로 이것도 가동을 해서 전력망에 접속시켰다. 이런 놀라운 다른 소식이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선박용 용융염로 소형 원전 또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용융염로 이거 MSR 작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공동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자세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중공은 2011년부터 5억 불 투자해서 토륨 MSR 몰튼 솔트 리액터 이거 연구를 했고요. 이거 이제 미국이 1969년까지 50년대 60년대 미국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때 상당히 성과를 냈다고 보여지는데 상업화 안 하고 폐기했는데 그 이후에 중공이 최초로 지금 상업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2메가와트 규모로 1000가구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시제품 테스트 이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잘 되면 2030년까지 100메가와트 규모로 10만 가구, 그러니까 조그마한 도시 하나 커버할 수 있을 정도 용량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크기는 높이가 한 3m 된다 하고요. 가로세로 한 2.5m 이 정도 규모입니다. 구글 지도 보시면 북서부 지역에 우웨이시가 보입니다. 아마 고비 사막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용융염 소형 원자로를 고비 사막 가까운 곳에 트라이하는 이유가 뭘까? 대략 한 3가지 정도 저는 짚어집니다. 첫 번째, 미국이 60년대까지 집중 연구한 자료가 지금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처음에는 일정 수준까지 이거 보고 따라 시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토륨은 넘치도록 많아서 거의 쓰레기 취급받는 이런 토륨을 사용해서 저렴하게 또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고 중공의 토륨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세 번째로 3세대 원자로인 경수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물이 엄청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큰 강이 있거나 아니면 주로 바닷가 주변에서 많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용융염 원자로는 냉각수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막 지역에서도 가동할 수 있다. 그래서 용융염 선택한 것 같고요. 중공이 사용한 용융염은 불소와 알카리 금속 간의 염이다. 이렇게 지금 추측 기사죠. 추론하는 기사입니다. 불소하고 알카리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죠. 알카리족 금속 그래서 가장 쉬운 게 나트륨하고 불소하고 염을 만들면 NaF 불화 나트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공 얘네들 희망사항은 일단 상업운전 성공되면은 이 용융염 원자로를 1대1로 국가에 대략 한 30여 개 국가에 수출하겠다. 이런 자기들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세계 탄소 배출량의 27%를 중공이 차지하는데
이거 이제 줄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기준은 2050년 탄소 중립 2050 이루고 있는데 중공은 2050까지는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2060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음대로 저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어쨌든 저걸 하긴 해야 하니까 탄소 중립을 하긴 해야 하니까 그 핵심 수단으로 이제 원자력을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은 탁월하게 한 것 같습니다. 용융염 원자로라는 거, molten salt reactor. 이걸 좀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쉽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salt 그러니까 먹는 소금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사진에 주기율표 구경하면서 놀아보겠습니다. 먹는 소금은 염화 나트륨이라고 NaCl이라고 하죠. 나트륨이라는 알칼리 금속과 염소라는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하면은 이때 알칼리 금속은 플러스 1가가 되고 할로겐족은 마이너스 1가가 돼서 이온 결합하죠. 그래서 이온 결합해서 생기는 그걸 염화나트륨 여기서는 이런 것을 솔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솔트도 수많은 솔트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령 칼슘 2가하고 염소 1가 2개가 결합하면 염화칼슘 CaCl2가 되고 이런 거죠. 위에서 봤던 나트륨하고 불소가 결합하면 불화나트륨 되는 거 이것도 솔트입니다. 용융은 녹는다는 거니까 모든 물체는 열을 받으면 온도 올라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액체를 거쳐서 기체로 이렇게 변해 가는데 녹는다는 게 본질은 부서진다는 겁니다. 즉 열분해 된다는 뜻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포스코 용광로 그게 열분해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돌멩이 국골에서 철을 뽑아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가스로 수소를 만드는 거, 리포밍 하는 거, 그것도 본질은 열분해입니다. 염은 상온에서 고체인데 핵 분열로 열이 발생하면은 염액에 열이 전달돼서 온도가 올라가고요. 그러면 이제 300도에서 대략 1000도씨 근방에서 그 액체가 유지가 되니까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용융염, 또 녹은염, molten salt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셧다운돼서 사고가 나서 셧다운되면은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용융염의 온도가 내려가서 그러면 고체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원자로를 고체로 차폐시키게 되니까 방사선 물질, 폐기물 물질이 외부로 누트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담보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용융염은 결국 열을 받은 놈을 식힐 때 냉각제로 사용한다. 이런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면 물을 끓일 때 계속 온도 올라가다가 100도 되면 더 이상 온도 안 오르고 물이 전부 수증기가 될 때까지, 즉 기화가 될 때까지 온도가 안 올라가는 이 원리를 응용을 한 겁니다. 쉽죠? 핵을 인위적으로 분열한다는 것이 핵 분열시킨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질은 말이죠. 핵 분열 물질, 가령 우라늄이건 이런 것들은 창조 이래 그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우라늄 같은 거는 자연적으로 분열돼서 나무로 이제 변해가고 그렇지만 그건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얌전하게 있던 핵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중성자를 가지고 한방 오지게 폐괴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치 수천 년 잠만 자는 사자의 코털을 확 뽑아온 것과 같은 꼴이 돼서 뚜껑 확 열려서 흥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막 부셔지고 더 많은 중성자가 튀어나와서 옆에 있는 다른 핵을 마구마구 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체인 리액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분열 전후로 이 질량 보존이 안 되더라. 물질이 사라지는 현상이 관찰된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사라진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되어서 나오더라. 이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상대성 원리죠. 그래서 사라지는 물질의 질량을 m이라 하고 빛의 속도를 c라 하면은 mc 제곱에 상당하는 에너지가 나오더라.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상대성 원리의 에너지, 질량, 등가 공식 E = mc 제곱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이죠.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미터로 엄청나서 이걸 제곱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30의 제곱 900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저게 전부 열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소멸하는 질량에 대응해서 에너지가 새로 생긴다. 그래서 핵 분열 전후로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성립이 돼서 에너지는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고 형태를 바꿀 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존재하게 된 에너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대로 보존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문명의 기초는 열입니다. 열이 있어야 문명이 돌아갑니다. 모닥불 피우거나 석유 태우는 것보다도 몇 천만 배 더 많은 열이 지금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니까 이거 완전히 대박 터진 거 아닙니까? 땅 파봤더니 황금 덩어리가 그냥 막 쏟아진다 이런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원자력은 열을 얻기 위해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걸 절대로 우리는 놓치면 안 되고요. 이거 앞서가야 합니다. 이 분야에서 좋든 싫든 원자력 전성시대, 가스 전성시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차피 뒤쳐서는 안 되고 탈바해야 선두에 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열만 나오면 일단 열이 주어지면 인간은 열을 가지고 온갖 재주를 다 부립니다. 열을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거나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건 너무너무 쉽고요. 인간이 너무너무 잘하는 짓입니다. 핵 분열 연쇄 반응은 그대로 두면 점점 가속되고 열도 계속 나오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서 다 녹아내리고 다 부서지고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 과정을 고의로 오히려 촉진시키는 게 바로 폭탄입니다. 핵폭탄. 그래서 총으로 쏴주기도 안 되고 대포로 아무리 갈겨도 안 되고 비행기 끌고 가서 그냥 폭탄을 그냥 막 쏘나게 퍼붓듯이 갖다 퍼부어도 항복을 안 하는데 핵폭탄 하나 빵 던지니까 무조건 항복하더라 이겁니다.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두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속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조절하자. 그러려면은 그렇게 해서 열을 적당하게 식혀주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성자 숫자를 좀 퍼내면 됩니다. 그래서 감속제를 사용하고요. 열을 식히는 데는 냉수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 3세대 원자로 형수로에서는 냉각수로 냉각시키기 위해서 물을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물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바닷가에 이제 발전소 짓게 되고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인트는 핵 분열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통제한 다음에 그 원자로에 있는 열을 뽑아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일정한 속도로 계속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핵심이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결국 그거는 우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원자로에서 열을 뽑아내는 거, 이게 이제 열 교환기라고 하는데, 열 교환기 그러면 엄청 어려워 보이죠? 너무나 쉽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요. 물 끓이게 하면 됩니다. 물. 예. 물을 끓이면 모든 물체는 끓이면 전기가 되죠. 전기. 물을 끓인 것이 수증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물을 끓이게 해서 수증기가 이제 흘러나오니까 압력받아서 그거 우리 활용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열교환기라고 이름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여놨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엄청 어려워 보이죠. 그래서 이 전기에 전기 터빈을 연결하면은 열 에너지가 회전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터빈에다가 그대로 기어박스를 연결시키면은 뭐 전기 기관차나 전기 선박이나 전기 자동차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대로 갖다 붙여서 쓰면 되고요. 아니면 이 전기 터빈에다가 발전기 축을 따로 연결하면은 거기서 발전기가 돌아가서 전기 나오고요. 여기에 모터 달아버리면은 그러면 전기차, 전기 선박, 전기 잠수함, 전기 비행기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용융용 원자로 4세대 원자로 후보 중 6개 중에 하나인데 1차 냉각제로 용융염을 사용하고 핵 연료 물질로는 우라늄을 쓸 수도 있고 토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값싸고 풍부하고 더 안전한 토륨을 사용해서 중공이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용융염을 이게 액체입니다. 액체. 용해시켜서
그러니까 용융염을 액체로 만든 그 액체에다가 핵연료물질 토륨도 같이 섞어서 냉각조로 연료와 냉각조로 동시에 활용한다. 이게 안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경수로 원자로 보면은 그 안에 우라늄이 고체봉으로서 이렇게 막 꽂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액체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할 때 열이 있을 때는 이제 액체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그 기체로 되는 온도가 뭐 한 800도로 세팅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800도 이상은 안 올라가죠. 마치 물이 끓을 때 100도 이상 안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도 800도로 설계를 하면 800도 이상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계속 우리는 그러니까 열 교환기를 통해서 열을 계속 밖으로 빼내서 터빈을 돌리니까요. 그러다가 원자로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고 나면 더 이상 열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용융염이 식어버리죠. 식으면 고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원자로를 그대로 밀봉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갔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맨하탄 프로젝트 과정에서 최초로 이제 연구가 돼서 그 당시 상당한 수준으로 지금 그 연구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뭐 마지막까지 다 된 걸로 성공시킨 걸로 보이는데, 웨스턴 당시에 상업화를 안 하고요, 그대로 연구가 마무리 연구를 스톱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니까 관련 연구 자료가 모두 공개됐고요. 중공이 이걸 처음에 뺏겨서 시작해서 이제 그동안에 60년 동안 기술이 추가로 발전했으니까 그걸 이제 가미해서 문제점 개선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된다고, 이 중공의 용융염 프로젝트의 초반에 그 참여했던 일본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한국도 이와 동일한 과정 거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한국도 인터넷 통해서 그러니까 맨하탄 프로젝트의 용융염 원자로 초기 자료 다 다운받아서 이미 다 다운받았겠죠. 뭐. 그리고 최소한 그거까지는 한번 시연을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작하겠죠. 1954년도에 벌써 핵 추진 비행기 용융염으로 실험을 했고요. 65년에서 69년 요즘에 그냥 그 토륨 용융염 실험이 최고조로 달해서 그 당시 뭐 2.5메가와트 최대 온도 860도까지 올라가서 1000시간 가동했다고 그러고요. 그 당시 핵 연구하는 중심 단체가 오크리지 국립연구소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뭐 국가 에너지가 거기에 총동원되다시피 하던 그런 시기였으니까 7.4메가와트 토륨 정식로 사용해서요. 그 당시는 온도 한 650도까지 올라가고 열 효율도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가스 터빈하고 같은 수준의 열 효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 내면서 1년 반 동안 가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사능 폐기물도 엄청 적었고요. 반감기도 짧고 뭐 이랬는데 도대체 그러면 왜 중단했느냐? 계속 하지. 그때 제기된 문제점이 용융염이 보통 600도, 700도, 800도 이렇게 고온이니까 파이프를 다 부식시켜 갖고 그거 해결하는 게 그 당시로는 상당히 어려웠던 모양이고요. 돈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양날의 검이라고 보여지는데, 토륨은 본질적으로는 자발적으로 핵분열을 안 합니다. 핵분열을 안 합니다. 요걸 핵분열 시키는 과정은 중성자로 쭉 패버려야 합니다. 중성자로 인위적으로 우리가 이 중성자를 만들어서 일단은 한방 갈겨야 합니다. 갈기면은 이게 열을 받아서 핵가 딱 돌아버리죠. 그래서 핵분열 동위원소인 우라늄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 우라늄 233이 되면은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이제 핵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 핵 붕괴성이 너무 낮아갖고 자칫 잘못하면은 아궁이가 저절로 꺼지더라는 겁니다. 이 현상이 자꾸 발생했다는 겁니다. 아궁이 꺼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냥 비행기 날아가다가 엔진 꺼져버리면 그대로 추락이죠. 태평양상에서 배가 엔진 꺼져버리면 아궁이 꺼져버리면 오다 가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에너지원이라는 건 그런 것이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해결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이 더 필요하죠. 돈. 항상 돈이
그래서 돈 더 달라, 예산 더 달라, 이게 이런 문제점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가니까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이 여러 가지 그 당시 상황을 다 고려해서 이제 이거 이제 소형 문전인데 그 당시 말하자면 그 당시 대형으로 갔죠. 대형 경제성 그 규모의 경제 생각해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구 중단시킨 거고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연구 자료가 다 공개했다. 뭐 이런 히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공은 이제 이 60년이 지났으니까 그동안 과학기술은 놀랍도록 이제 발전했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했겠죠. 그거는 이제 국가기밀로 꽁꽁 숨겨두고 있겠죠. 저놈들은.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삼성중공업도 동일한 이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겠습니까? 저 문제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빨리 시제품 만든다는 희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왜 토륨인가? 토륨 왜 주목해야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토륨은 자발적으로 핵분열 안 일어나지만 중성자로 한 방 패버리면은 핵분열 물질인 우라늄 233으로 바뀌어져 변환되어서 그때부터 핵분열 개시합니다. 핵분열 개시한다는 것은 열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이 필요합니다. 열이 있어야, 즉 에너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핵분열 물질인데 핵분열 저절로 안 하는 물질을 핵분열 이용해서 핵분열 연료가 되도록 변환시켰다는 점에서 정식노라고 이름을 갖다 붙였고요. 그래서 이때 갖다 때리는 중성자가 고속 중성자가 아니고 저속 중성자이기 때문에 열정식로다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야에서 이런 그 뉴스를 접할 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쉽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토륨은 너무 많아서 흔해 빠진 겁니다. 바위덩어리, 흙덩어리 속에 같이 섞여 있는데 문제는 히토류 채취 과정에서 이 부산물로 산더미처럼 나온다는 겁니다. 히토류 하나 채취할 때 가령 이것이 뭐 1000개, 10,000개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히 골칫덩어리잖아요. 쓰레기잖아요. 아직도 토륨을 산업적으로 이용한 곳이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입니다. 전 지구상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뭐 너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용융용 원자로 4세대 원자로 차세대 원자로 재료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핵 폐기물도 매우 적고요. 반감기도 기껏해야 길어야 500년이랍니다. 우라늄 반감기 10만 년에 비교하면 완전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즉 연쇄 반응이 자발적으로 지속되는 걸 지속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어떤 그 좁은 기술 폭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이게 그 포인트가 됩니다. 플루토늄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 그 우려에서 자유스럽고요. 이것도 그 연료 한번 충전하면은 대략 20년간 운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죠. 그래서 20년짜리 원자로 그러면 토륨 원자로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유소 한번 가서 주유하고 난 다음에 20년 돌아다니다가 또 주유소 간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 정도만 되면 평생 동안 주유소 한 뭐 서너 번, 뭐 4대뿐만 가면 끝난다 이거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스 및 원자력 전승 시대가 오고 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아니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4세대 원자로, 즉 차세대 원자도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간략히 뭐 1분 이내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용 중인 기용수로는 3세대이고요. 이건 대략 한 2030년까지만 사용한다는 것이고 2001년에 미국이 깃발 들고 앞장서서 국제 공동 연구로 차세대 원자로, 즉 제너레이션 4 4세대 원자로 연구를 시작해서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원자력 자꾸 무서워하고 안전성이 걱정되고 어떻게 되니까 안전성과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올려라.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올리겠다. 이런 어떤 그 목표로 20년간 지금 연구를 해오고 있고요. 거기에서 6개 그 기종을 발표를 했습니다. 가스냉각 고속로, 남냉각 고속로, 소듐냉각 고속로, 용융염로, 초고온 가스로, 초임계수 냉각로 이런 걸 발표를 해서 다 이제 자기 입맛대로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소듐냉각 고속로, 초고온 가스로 이거 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이 원자력 추진 선박 만들겠다. 상업용 선박입니다. 선박 만들겠다.
그 다음에 그걸로 부유식 해상 원자력 발전소 만들겠다. 이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용융염로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원자력 연구원과 공동으로 작년부터 이제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그 빌 게이츠, 뭐 워런 버핏도 투자하고 해서 그 상당히 앞서 있죠. 중공도 저렇게 막 앞서서 달리고 있고요. 러시아는 그 미국 당연히 저 군함 같은 데는 원자력 추진 많이 썼잖아요. 그러나 그 상업용으로서는 원자력 추진 쉐빙선 벌써 50년대부터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리고 소형 원자력 발전소도 세계 최초로 이미 개시를 했습니다. 러시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 계속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Thank you. See you next.